인연들아, 다 나가. 내 눈앞에서 썩 꺼지란 말이야. 아이고, 내 팔자야. 쿠당탕. 플라스틱 세숫대야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며 요란한 파열음을 냈다. 쩌렁쩌렁한 고함이 복도의 차가운 시멘트 벽을 타고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청주 여자교도소 3사동 복도. 철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살벌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산발한 노파가 방 한가운데 주저앉아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씻기며 휴지 두루마리가 폭탄 맞은 듯 널브러져 있었다. 어이구, 또 시작이네. 저놈의 할망구 오늘 날 잡았구만. 배불뚝이 마주임이 혀를 차며 곤봉으로 철창을 탁탁 두드렸다. 꺼 조용히 좀 합시다. 시포실. 김말순 씨. 여기가 안방인 줄 알아? 징벌방 가서 며칠 썩고 싶어? 마 주임의 으름장에도 노파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독이 바짝 오른 독사처럼 고개를 쳐들더니 핏발 선눈으로 철창 너머를 노려보았다. 이 썩을 놈들아. 가두려면 가둘 것이지 왜 사람 속을 뒤집어놔. 내놔. 편지 내놓으라고. 그 난리통 속에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듯 고요하게 서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빳빳하게 다려입은 짙은 남색 제복. 먼지 하나 없는 전투화. 묶어 올린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용모.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서늘할 정도로 깊고 날카로웠다. 신임 교도관 강지안이었다. 그녀는 난동을 부리는 김말순을, 아니 정확히는 김말순의 손에 들려 있다가 구겨진 채 바닥을 뒹구는 편지 봉투를 응시하고 있었다. 강지안 교도관. 마 주임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지안을 불렀다. 네, 보안과장님. 자네 이력서 보니까 아주 화려하더만.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 특수임무단 출신이라며? 테러범도 때려잡고 고공 강화도 하고 그랬다면서. 마 주임의 말투에는 묘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엘리트 군인 출신이 이런 시궁창 같은 곳에 제 발로 기어들어온 것이 못마땅하다는 투였다. 네, 그렇습니다. 지아는 짧고 간결하게 대답했다. 군더더기 없는 목소리였다. 근데 어쩌나. 여기는 테러범은 없고 똥오줌 못 가리고 악만 남은 할망구들 뿐인데. 총 대신 기저귀나 갈아입혀야 할 텐데 그 대단한 707 실력이 여기서 통하겠어? 마 주임이 킬킬거렸다. 주변에 서 있던 다른 교도관들도 눈치를 보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지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시포실 안 분노로 몸을 떨고 있는 김말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문 열어주십시오. 지안의 말에 마 주임의 웃음기가 뚝 끊겼다. 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진압봉은 필요 없습니다. 이 친구 보게. 갓 들어온 병아리가 겁도 없네. 저 할망구 한 번 돌면 눈에 뵈는 거 없어. 지난번엔 식판으로 담당 교도관 머리를 찍으려 했던 여자야. 괜히 객기 부리다 다치지 말고 CRPT 기동 순찰 때 부를 테니까 뒤로 빠져 있어. 마 주임이 무전기를 집어들려는 순간 지안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제 담당 구역입니다. 제가 해결합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지안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계급에서 나오는 권위가 아니었다.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단련된 진짜 강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기운이었다. 마 주임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젠장, 눈빛 한번 더럽게 무섭네. 그는 툴툴거리며 허리춤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좋아, 정 그렇다면 어디 한번 특수부대 실력 좀 봅시다. 대신 다쳐도 난 모르는 일이야. 철커덕. 둔탁한 금소금과 함께 시포실의 철문이 열렸다. 끼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에 방 안에서 숨죽이고 있던 다른 수용자들이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다.
방 구석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고 있는 치매 노인 박옥자가 있었고 창가 쪽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벽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중년 여성 최정숙이 있었다. 지아는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섰다. 김말순이 씩씩거리며 지안을 올려다보았다. 칠순이 넘은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살기등등한 눈빛이었다. 넌 또 뭐야? 곱상하게 생긴 년이 어딜 감히 들어와. 나가. 당장 안 나가? 김말순이 손에 잡히는 대로 휴지곽을 집어 던졌다. 휙 날아온 휴지곽이 지안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다. 탁! 지안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오는 휴지곽을 한 손으로 낚아챘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빠른 동작이라 보고 있던 마 주임조차 입을 떡 벌렸다. 지아는 휴지곽을 옆에 조용히 내려놓고 김말순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했어. 김말순이 이번엔 베개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지아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김말순의 코앞까지 다가가서야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무릎을 굽혀 바닥에 주저앉은 김말순과 눈높이를 맞췄다. 김말순 수용자님.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였다. 김말순이 흠칫 놀라 베개를 든 손을 멈췄다. 보통 교도관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곤봉으로 위협부터 하는데 이 젊은 교도관은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지금 화가 나신 이유가 편지 때문입니까? 지안의 시선이 바닥에 구겨진 편지 봉투로 향했다. 김말순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래. 그놈의 편지. 읽지도 못하는 거 줘서 뭐해. 날 놀리는 거야? 다들 내가 까막눈이라고 무시하는 거지. 김말순이 악을 썼다. 그랬다. 김말순은 그를 몰랐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며 억척스럽게 살았지만 가난 때문에 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다. 아들이 보내온 편지는 그녀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함을 확인사살하는 고문 도구였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복도에서 구경하던 마 주임이 낄낄거리며 끼어들었다. 아이고 김말순 씨. 글 모르는 게 자랑이요? 모르면 옆에 있는 반장한테 읽어달라고 하면 될 거 아냐. 왜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야? 그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김말순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다. 시끄러워. 내 놈이 뭘 알아. 내 속을 누가 알아. 김말순이 바닥에 있는 편지를 집어 찢어버리려 했다. 그때였다. 지안의 손이 김말순의 손목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감싸쥐었다. 놓으시오. 안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안의 말에 김말순의 동작이 멈췄다. 뭐? 제가 읽어드린다고 했습니다. 보안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수용자에게 부탁하면 소문이 날 수도 있고 자존심도 상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입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제 임무는 수용자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아는 김말순의 손에서 구겨진 편지를 조심스럽게 빼냈다.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봉투를 손으로 툭툭 털어냈다. 김말순은 멍하니 지안을 바라보았다. 그 서슬 퍼런 눈빛에서 도끼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다. 자신의 손을 잡은 지안의 손이 생각보다 따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무식한 노인네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주는 눈빛을 정말 오랜만에 받아보았기 때문이었다. 지아는 편지 봉투를 뜯었다. 안에서 꼬깃꼬깃 접힌 편지지 한 장이 나왔다. 삐뚤빼뚤한 글씨. 배움이 짧은 아들이 보낸 편지인 듯 했다. 지안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차분하게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어머니, 불효자식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거기는 지내실 만한가요? 저는 공사판 일 마치고 고시원에 들어와 눕기만 하면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못난 아들이라 면회 갈 차비도 넉넉지 않아서 이번 달 월급 받으면 꼭 영치금이랑 내복 한 벌 사서 가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아프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해도 저한테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편지를 읽는 동안 시포실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악을 쓰던 김말순의 어깨가 덜썩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크크 하는 소리가 새어나오더니 이내 엉엉하는 통곡 소리로 변했다.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김말순은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다. 아들이 자신을 원망할 줄 알았다. 살인자 어미라고 짐승만도 못한 년이라고 욕하는 편지일까봐 무서워서 차마 누구에게도 읽어달라 못하고 가슴만 졸였던 것이다. 그런데 아들은 여전히 자신을 어머니라 부르고 있었다. 지아는 묵묵히 편지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된 김말순에게 손수건을 건넸다. 울지 마십시오. 아드님이 걱정합니다. 선생님, 교도관 선생님, 고맙소. 내가 미친년이지. 아들내미 마음도 모르고. 김말순이 지안의 바짓단을 잡고 고개를 조아렸다. 복도에서 팔짱을 끼고 구경하던 마 주임의 입이 떡 벌어졌다. 저 천하의 김말순을 곤봉 한 번 안 쓰고 말 몇 마디로 제압하다니. 아니, 제압이 아니라 완전히 감동을 시켜버렸다. 지아는 김말순을 부축해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흐트러진 이불을 정리하며 나직하게 말했다. 김말순 수용자님. 네. 언제까지 남의 입을 빌려 아드님 마음을 들으실 겁니까? 그게 무슨. 글 배우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나 같은 늙은이가 이제 와서 무슨. 할 수 있습니다. 707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제가 되게 만들 겁니다. 다음 달 아드님이 면회 오기 전까지 직접 답장 써서 주실 수 있게 제가 만들겠습니다. 지안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빈말이 아니었다. 목표를 정하면 반드시 완수하고야 마는 특수부대원의 집념이 서린 약속이었다. 김말순은 멍하니 지안을 올려다보았다. 70평생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처음으로 희미한 등불 하나가 켜지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박옥자 할머니가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헝클어진 백발 사이로 겁먹은 눈동자가 지안을 향했다. 저기, 세댁. 아니,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나도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 네. 우리 아들이 오늘 온다고 했는데 혹시 밖에서 나 기다리고 있는 거 아냐? 나 빨리 나가야 되는데. 밥 해줘야 되는데. 치매였다. 박옥자의 시간은 과거의 어느 날에 멈춰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지만 아들을 향한 모성애만큼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지아는 박옥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앙상한 손을 잡았다.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었다. 아드님은 오늘 안 오십니다. 대신 제가 왔습니다. 아니야. 올 거야. 우리 철수 배고플 텐데. 박옥자가 다시 불안한 듯 손을 떨기 시작했다. 금방이라도 발작을 일으킬 것 같은 전조 증상이었다. 마 주임이 혀를 차며 소리쳤다. 또 시작이네. 강 교도관. 얼른 나와. 저 할망구 발작하면 똥오줌 못 가리고 난리나. 의무가 불러서 진정제 놔야 돼. 마 주임의 말대로 박옥자의 호흡이 가빠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박옥자의 귀에 대고 아주 작게 하지만 또렷하게 속삭였다. 마치 암호를 전달하듯이. 된장찌개. 순간 박옥자의 떨림이 멈췄다. 철수 씨가 제일 좋아하는 거 두부 많이 넣은 된장찌개 맞습니까? 박옥자의 눈동자가 커졌다.
혼란스럽던 머릿속 안개 사이로 선명한 기억의 조각 하나가 떠오른 듯 했다. 그걸 어떻게? 제가 철수 씨한테 부탁받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레시피 잊어버리지 말고 꼭 적어두라고요. 나중에 철수 씨 오면 끓여줘야 하니까. 지아는 품 안에서 작은 수첩과 볼펜을 꺼냈다. 자, 말씀해 보세요. 두부는 언제 넣습니까? 호박은요? 박옥자는 홀린 듯이 입을 열었다. 두부는 으깨지면 안 되니까 맨 나중에. 호박은 숭덩숭덩 썰어서. 조금 전까지 발작 직전이었던 노인이 요리법을 설명하며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지아는 그 모습을 보며 박옥자의 말을 하나하나 수첩에 받아 적었다. 기억을 잃어가는 적과의 싸움이다. 하지만 무기는 총이 아니라 펜이다. 지아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곳은 전쟁터였다. 하지만 적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갉아먹는 절망과 고독이었다. 그리고 강지아는 이 전쟁에서 절대 질 생각이 없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창가에 앉아있던 시포실 반장 최정숙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깊게 패인 주름과 쓸쓸한 눈빛. 그녀는 이 방에서 가장 이성적이지만 가장 깊은 슬픔을 가진 사람이었다. 최정숙이 지안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신입 선생님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이 난장판을 10분 만에 정리하고. 과찬이십니다. 근데 너무 애쓰지 마요. 여기 사람들 다 희망 고문 당하다 지쳐서 그래요. 글 배운다고 뭐가 달라지고 레시피 적는다고 치매가 났나? 어차피 우린 여기서 썩다 죽을 인생들인데. 최정숙의 말에는 지독한 체념이 묻어 있었다. 그것은 오랜 수감 생활이 만들어낸 단단한 옹이 같은 것이었다. 지아는 최정숙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달라집니다. 뭐가요? 김말수님의 편지가 휴지 조각에서 보물로 변했듯이 박옥자님의 기억이 수첩에 남듯이 아무것도 안 하면 썩지만 뭐라도 하면 흔적은 남습니다. 지안의 말에 최정숙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흔적이라. 최정숙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베개 밑을 더듬었다. 그곳에는 며칠 전 도착한 차마 뜯어보지도 못한 딸의 청첩장이 숨겨져 있었다. 지아는 그 미세한 손동작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매의 눈이 최정숙의 불안을 포착했다. 타겟 확인. 다음 목표는 저거다.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철창 밖에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 있는 마 주임을 향해 걸어나갔다. 꼿꼿한 허리, 당당한 발걸음.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문 잠그셔도 됩니다. 철컹. 문이 잠겼다. 하지만 시포실의 공기는 분명 10분 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절망의 비명 대신 희미한 기대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마 주임은 헛기침을 하며 지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제법이네. 707이 헛말은 아니었구만. 근데 말이야 강 교도관. 너무 정주지 마. 여기 있는 년들 뒤돌아서면 뒤통수 치는 게 특기야. 괜히 상처받지 말고 적당히 해 적당히. 충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적당히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짧게 목례를 하고 돌아섰다. 복도 끝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졌다. 그녀의 교도관 생활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3.5평의 좁은 방, 시포실에서 일어날 기적 같은 이야기들도 이제 막 태동하고 있었다. 교도소의 밤은 낮보다 차갑고 무거웠다. 철창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마저 서늘하게 느껴지는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지만 삼사동 당직실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강지아는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라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시포실의 적외선 CCTV 영상이 흑백으로 흐르고 있었다. 강 교도관 눈 안 아파?
대충 하고 좀 쉬지 그래. 어차피 저 할망구들 자는데 뭔 사고를 치겠어. 야간 순찰을 돌고 들어온 김주임이 하품을 쩍하며 커피 믹스를 휘저었다. 그는 마 주임과는 달리 사람은 좋았지만 일에 대한 열정은 식은 지 오래된 만년주임이었다. 괜찮습니다.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 중입니다. 지아는 시선을 모니터에서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분석을 하고 있었다. 707 시절 적진 침투 전 타겟의 사소한 습관 하나까지 파악하던 버릇이었다. 화면 속 10호실. 3명의 여자가 누워 있었다. 겉보기엔 평화로운 잠자리였지만 지안의 눈에는 그들의 뒤척임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다. 먼저 창가 쪽 1번 자리 김말순.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이고 있었다. 자는 것이 아니었다. 울고 있었다. 낮에 지안이 읽어준 아들의 편지를 베개 밑에 넣어두고 남몰래 꺼내보고 또 꺼내보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수치심. 지안은 수첩에 짧게 적어 넣었다. 김말순의 분노는 타인을 향한 공격성이 아니라 그를 모른다는 자신의 결핍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였다.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 먼저 소리를 지르고 무시당하기 싫어 먼저 센 척을 하는 것이다. 그 방어벽을 뚫으려면 동정이 아닌 존중이 필요했다. 다음은 문 쪽 2번 자리 박옥자. 치매 증상이 있는 박옥자는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 안 돼. 오지 마. 나 안 예뻐. 쭈글쭈글해. 화면상으로는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입모양과 몸부림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꿈속에서도 누군가를 밀어내고 있었다. 낮에 마 주임은 그녀가 아들이 싫어서 면회를 거부한다고 했지만 지안의 분석은 달랐다. 공포.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을 잃고 망가져가는 자신의 추한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다. 곱고 예쁜 엄마로만 기억되고 싶은 여자의 본능, 그리고 짐이 되기 싫은 모성애가 뒤엉켜 접견 거부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운데 3번 자리 10호실 반장 최정숙. 그녀는 정자세로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미동도 없었다. 마치 시체처럼. 하지만 그 고요함이 더 위험해 보였다. 그녀의 베개 밑에는 아직 뜯지 않은 딸의 청첩장이 칼날처럼 숨겨져 있었다. 절망. 최정숙은 삶의 의욕을 놓아버린 상태였다. 딸의 결혼식이라는 경사는 그녀에게 축복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형벌이었다. 지아는 볼펜을 돌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곳은 전장이었다. 총알만 날아다니지 않을 뿐 매일 밤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자기 비하라는 적들이 수용자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교화 프로그램이나 상담으로는 부족했다. 더 치밀하고 더 확실한 전술이 필요했다. 강 교도관 순찰 한번 돌고 올게. 김주임이 나가자 당직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10호실 앞으로 걸어갔다. 복도의 센서 등이 탁 켜지자 철창 안의 어둠이 살짝 걷혔다. 지아는 숨소리를 죽이고 10호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때 이불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김말순이었다. 김말순이 이불 밖으로 슬그머니 손을 내밀더니 바닥에 떨어진 몽당 연필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달빛에 비추어 보며 무언가 끄적거리려 했다. 하지만 연필 잡는 법조차 서툰 그녀의 손은 허공에서 갈 길을 잃고 떨리고 있었다. 배우고 싶다. 지아는 김말순의 간절한 욕망을 읽었다. 7순이 넘은 나이에도 아들에게 답장 한 줄 써주고 싶은 어미의 마음. 그것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 강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지아는 다시 당직실로 돌아와 자신의 캐비닛을 열었다.
그리고 군 시절 쓰던 낡은 작전 노트를 꺼냈다. 작전명 가나다라, 목표 김말순 수용자의 문맹 퇴치 및 자존감 회복 기간 30일 다음 접견일까지 전술 1대1 밀착 훈련. 반복 숙달. 성취감 부여. 지아는 펜을 꾹꾹 눌러 써 내려갔다. 이것은 단순한 한글 수업이 아니었다. 김말순이라는 한 인간을 다시 사회로, 가족의 품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특수 작전이었다. 할머니 각오하십시오. 707 교관은 눈물 쏙 빠지게 독합니다. 지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차가운 교도소의 새벽 공기 속에 뜨거운 열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점호가 시작되었다. 마 주임은 여전히 껄렁한 태도로 시포실 앞을 지나갔다. 어이 시포실. 오늘따라 조용하네. 김말순 씨 어제 편지 받고 충격 먹어서 벙어리 됐어? 하. 김말순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평소 같았으면 당장 식기를 집어 던지며 쌍욕을 퍼부었을 테지만 오늘은 웬일인지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복도 끝에 서 있는 강지안이 있었다. 점호가 끝나고 아침 식사 시간. 지아는 배식구로 밥을 넣어주며 김말순에게 눈짓을 보냈다. 오늘 밤입니다. 김말순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옆에 있던 최정숙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언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 아니요. 그냥 속이 좀 더부룩해서. 김말순은 얼버무렸지만 심장은 쿵쿵 뛰고 있었다. 어제 그 젊은 교도관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제가 되게 만들 겁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나 같은 무식쟁이가 그를 배울 수 있을까? 오후 일과 시간 운동장에 모인 수용자들 사이에서도 시포실은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박옥자는 벤치에 앉아 혼잣말을 중얼거렸고 최정숙은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었다. 김말순은 운동장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기억을 그렸다가 황급히 지웠다. 지아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 교도관, 쟤네들 너무 봐주지 마. 범죄자들한테 마음 주면 나중에 뒤통수 맞는다니까. 어느새 다가온 동료 교도관 박주임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마음 주는 거 아닙니다. 관리하는 겁니다. 지아는 짐짓 딱딱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문방구에서 사온 초등학생용 깍두기 공책과 연필 한 다스가 들어있었다. 그날 밤 모든 일과가 끝나고 취침 소등이 되었다. 순찰을 돌던 지안이 시포실 앞에 멈춰섰다. 김말순 수용자님 잠깐 나오십시오. 상담할 게 있습니다. 다른 수용자들이 깰까봐 조용히 불렀다. 김말순이 주섬주섬 일어나 철창 앞으로 다가왔다. 이 밤중에 웬 상담이여. 남들 다 자는데. 투덜거리면서도 김말순의 눈빛은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지아는 철창 사이로 깍두기 공책과 연필을 건넸다. 지금부터 작전 시작입니다. 자, 작전이라니? 아드님한테 답장 쓰는 작전 말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밤 저랑 1시간씩 훈련합니다. 김말순이 공책을 받아들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나 진짜 할 수 있을까? 머리가 굳어서 돌덩이인데. 제가 뚫어드리겠습니다. 돌덩이면 정으로 쪼개서라도 글자 새겨드리겠습니다. 저 믿습니까? 어두운 복도 조명 아래 지안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김말순은 침을 꿀꺽 삼켰다. 70평생 누구도 자신에게 이렇게 확신을 준 적은 없었다. 그래. 믿어. 믿고 말고. 선생님만 믿을게. 김말순이 연필을 꽉 쥐었다. 그 연필은 이제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었다. 세상과 단절된 벽을 허무는 무기이자 아들에게 가는 유일한 열쇠였다. 적의 동태 파악은 끝났다. 이제는 돌격 앞으로였다. 허리 펴십시오.
연필은 총 잡듯이 단단하게 줍니다. 손목에 힘 빼지 마십시오. 자정 넘은 시각 당직실 옆에 마련된 작은 상담실. 강지안의 목소리가 엄격하게 울려 퍼졌다. 김말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마치 훈련병이 된 기분이었다. 아니, 선생님. 글씨 쓰는데 뭔 놈의 군기가 이렇게 들어.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연필 쥐는 법이 틀리면 글씨가 삐뚤어지고 글씨가 삐뚤어지면 마음도 삐뚤어집니다. 다시 잡으십시오. 지아는 단호했다. 그녀는 김말순의 뒤로 가서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굽은 등을 펴주고 연필을 잡은 손가락의 위치를 하나하나 잡아주었다. 자, 따라 해봅니다. 기역, 기, 역. 아닙니다. 목소리가 작습니다. 기역, 기역, 니은, 니은. 상담실 밖 복도까지 김말순의 목소리가 새어나갔다. 지나가던 당직 교도관이 무슨 일인가 싶어 들여다보려다 문 앞에 붙은 교육훈련 중 출입 금지 마이너스 담당 교도관 강지안이라는 종이를 보고 고개를 갸웃하며 지나갔다. 김말순의 한글 공부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70년 동안 생선 대가리만 쳤지 연필을 잡아본 적이 없는 손이었다. 기억을 쓰려는데 자꾸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구불거렸고 리을은 도저히 모양이 나오지 않아 그릴 때마다 한숨이 나왔다. 에이씨, 안 해. 안 할란다. 김말순이 연필을 집어 던졌다. 이 나이 먹고 이게 뭔 고생이여. 그냥 아들놈 오면 말로 하면 되지. 내가 미쳤지 사서 고생을 하고. 김말순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다. 자괴감이 밀려온 탓이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손가락이 원망스럽고 그걸 지켜보는 젊은 선생님 앞에서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게 견딜 수 없었다. 그때 지안이 책상을 탁 내리쳤다. 앉으십시오. 차가운 목소리였다. 김말순이 흠칫 놀라 엉거주춤 멈춰 섰다. 김말순 수용자님. 아드님이 공사판에서 벽돌 나를 때 힘들다고 벽돌 집어 던집니까? 아드님은 어머니 내복 한 벌 사드리려고 추운 날씨에 손이 트도록 일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라는 분은 고작 연필 하나 무겁다고 포기하십니까? 그게 아드님에 대한 예의입니까? 지안의 말은 뼈를 때렸다. 김말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누가 하기 싫어서 그래? 안 되니까 그렇지. 대가리가 나빠서 안 외워지는데 어떡하라고. 안 외워지면 외워질 때까지 하면 됩니다. 100번 해서 안 되면 1000번 하면 됩니다. 제가 밤새도록 옆에 있겠습니다. 제가 포기 안 하는데 왜 먼저 포기하십니까? 지아는 바닥에 떨어진 연필을 주워 다시 깎았다. 사각사각 연필 깎는 소리가 정적을 채웠다. 지아는 뾰족해진 연필을 김말순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다시 합니다. 이번엔 제 손잡고 같이 씁니다. 지아는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으로 김말순의 거친 손을 감싸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공책 위를 미끄러져 나갔다. 슥슥. 가나다. 지안의 손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자 비로소 글자다운 모양이 나왔다. 김말순은 숨을 죽이고 연필 심끝을 바라보았다. 검은 흑연이 하얀 종이 위에 길을 만들고 있었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보십시오. 됩니다. 지안이 말했다. 김말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뚝 떨어져 공책을 적셨다. 되네. 진짜 되네. 그날 이후 김말순은 달라졌다. 낮에는 틈만 나면 바닥에, 벽에, 심지어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다. 배식받은 단무지를 보며 반달 모양이니까 디귿디귿이라고 중얼거렸고 콩나물을 보며 시옷시옷을 떠올렸다. 시포실 동료들도 변화를 감지했다. 치맥이 있는 박옥자가 어느 날 밥을 먹다 말고 물었다. 언니 뭐해?
밥 안 먹고 손가락만 꼼지락거려. 뭐 이거 공부하는겨. 공부. 언니가? 그래. 나 이제 까막눈 아니여. 내 이름도 쓸 줄 안다. 김말순은 으쓱하며 밥풀을 떼어 식탁 위에 글자를 만들었다. 김말순. 비록 순의 받침이 조금 삐뚤어졌지만 분명한 그녀의 이름이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최정숙 반장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언니. 진짜네. 용하네 그 신입 교도관. 그 선생님이 보통 내기가 아니여. 아주 사람을 달달 볶는데 신통방통하게 머리에 쏙쏙 들어와. 김말순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최정숙은 그런 김말순이 부러웠다. 무언가 목표가 생긴 사람의 눈빛은 저렇게 빛나는구나. 나는 딸의 결혼식 생각만 하면 숨이 턱턱 막히는데. 일주일이 지났다. 지안과 김말순의 야간 훈련은 계속되었다. 가나다라를 떼고 받침 글자를 배우기 시작했다. 선생님 사랑할 때 받침이 이응이응이요. 니은니은이요. 이응입니다. 동그라미. 아 그렇지. 마음이 둥글둥글하니까 이응이구나. 김말순식 암기법에 지안도 픽 웃음이 났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건이 터졌다. 마 주임이 야간 순찰 중에 상담실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들이닥친 것이다. 뭐야? 여기서 뭐들 해? 마 주임이 벌컥 문을 열었다. 김말순이 놀라서 공책을 숨겼다. 지아는 벌떡 일어나 경례했다. 충성. 야간 개별 면담 중입니다. 면담? 매일 밤마다 무슨 면담을 해? 그리고 저거 뭐야? 공책 아니야? 마 주임이 책상 위에 공책을 낚아챘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들 보고 싶다, 밥 먹었냐 같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허 참나. 김말순 씨 지금 한글 공부해요? 여기가 학교야? 교도소가 놀이터인 줄 알아? 마 주임이 공책을 흔들며 비웃었다. 김말순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다. 이거 불법 반입 물품 아니야? 누가 줬어? 강 교도관 자네가 줬나? 교화 목적의 학습 도구는 반입 가능합니다. 규정 제32조 사항에 의거하여 소장님 결재 후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지안이 막힘없이 대답했다. 사실 결재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지만 일단 지르고 보는 것이었다. 707 정신 임기응변이었다. 소장님 결재? 거짓말도 잘하는구만. 이거 압수야. 그리고 김말순 씨 내일 아침에 징벌방 갈 준비해. 취침 시간에 무단 이탈의 사적 행위까지 아주 가관이네. 마 주임이 공책을 구겨 주머니에 넣으려 했다. 김말순이 발을 동동 구르며 매달렸다. 아이고 주임님, 한 번만 봐줘요. 내일 모레 아들 면회 오는데 그때 줄 편지란 말이요. 제발 돌려줘요. 시끄러워. 이거 나. 마 주임이 김말순을 거칠게 밀쳤다. 힘없는 노인이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악. 김말순의 비명소리와 함께 지안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그것은 교도관의 눈이 아니었다. 적을 섬멸하기 직전의 스나이퍼의 눈빛이었다. 지안이 순식간에 마 주임의 팔목을 낚아챘다. 악, 이건 뭐야? 맞나? 마 주임이 비명을 질렀다. 지안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마 주임의 팔을 비틀어 제압하고 다른 손으로 주머니에 쑤셔 넣어진 공책을 빼냈다. 돌려주시죠. 지안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듯 낮고 서늘했다. 너 지금 상급자한테 뭐 하는 짓이야? 하극상이야. 상급자가 수용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면 하급자는 이를 제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도관 직무집행법 제7조입니다. 지안은 마 주임을 밀치듯 놓아주었다. 마 주임은 팔목을 부여잡고 씩씩거렸다. 너 두고 보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마 주임은 씩씩거리며 상담실을 나갔다. 분했지만 지안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덤비지 못했다. 지안은 바닥에 넘어진 김말순을 일으켜 세웠다. 괜찮으십니까? 선생님. 나 때문에 선생님 큰일 나면 어떡해요? 김말순이 울먹였다. 지안은 김말순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책임집니다. 그리고 지안은 구겨진 공책을 펴서 김말순에게 건넸다. 이 공책은 김말순님의 자존심입니다. 누구에게도 뺏기지 마십시오. 제가 지켜드립니다. 김말순은 공책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싸워주었다. 그것도 저 거만한 마 주임을 상대로. 그날 밤 김말순은 잠자리에 누워 공책을 품에 안고 맹세했다. 반드시 글을 배우겠다고. 그래서 저 고마운 선생님에게 삐뚤빼뚤하지만 내 손으로 쓴 감사 편지를 꼭 전하겠다고. 시포실의 밤이 깊어갔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싹트고 있었다. 가나다라 네 글자가 만들어낸 기적의 시작이었다. 김말순의 한글 공부가 궤도에 오를 무렵 또 다른 전선에서 경고등이 켜졌다. 박옥자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이다. 내 밥. 누가 내 밥에 독 탔어? 안 먹어. 이거 안 먹어. 점심시간 식당에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박옥자가 식판을 뒤집어 엎고 난동을 부렸다. 밥알과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박옥자 씨, 진정해요. 독이라니 무슨 소리야. 교도관들이 달려들어 그녀를 제압하려 했지만 노인답지 않은 괴력으로 발버둥 쳤다. 전현들이 나 죽이려고 해. 우리 아들 못 만나게 하려고 독 탔어. 철수야. 철수야 어디 있니? 박옥자는 허공을 향해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안이 달려와 그녀를 뒤에서 껴안았다. 어머니, 저예요. 강 교도관이에요. 몰라. 너도 한패지. 저리 가. 박옥자는 지안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지안의 팔을 물어뜯고 핥히었다. 지안의 하얀 팔목에 붉은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지만 그녀는 팔을 풀지 않았다. 의무과. 진정제 가져와요. 결국 의무과장이 달려와 주사를 놓은 뒤에야 소동은 잦아들었다. 축 늘어진 박옥자를 업고 시포실로 돌아온 지안의 표정은 어두웠다. 치매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 박옥자의 기억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어제는 아들 이름을 기억했지만 오늘은 아들의 얼굴을 잊었고 내일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을지도 몰랐다. 시포실 분위기는 초상집 같았다. 김말순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고 최정숙은 박옥자의 머리맡에 앉아 땀을 닦아주었다. 아이고 옥자 언니. 정신 좀 차려봐. 왜 이래 진짜. 최정숙이 한숨을 쉬었다. 지아는 구석에 앉아 찢어진 자신의 제복 소매를 바라보았다. 상처보다 더 아픈 것은 박옥자의 사라져가는 기억을 지켜봐야만 하는 무력감이었다. 그때 지안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스쳤다. 기억이 사라진다면 사라지기 전에 붙잡아두면 된다. 외장 하드처럼. 지안은 벌떡 일어나 관물대를 뒤졌다. 그리고 두툼한 대학 노트를 꺼냈다. 707 시절 작전 일지를 기록하던 습관을 떠올렸다. 반장님. 지안이 최정숙을 불렀다. 네. 왜요? 박옥자님 기억, 우리가 지킵시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늘부터 엄마의 노트 작전 들어갑니다. 박옥자님이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하는 말들, 아들 이야기, 고향 이야기, 요리법, 노래가사. 뭐든지 다 받아 적는 겁니다. 최정숙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아니 선생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적어봤자 본인이 못 읽는데.
본인이 못 읽으면 아드님이 읽게 하면 됩니다. 나중에 박옥자님이 아드님을 아예 못 알아보게 되어도 이 노트가 있으면 아드님은 알 수 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지안의 말에 최정숙의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 자신도 딸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진짜 사람 울리는 재주가 있네. 최정숙이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해봅시다. 뭐 멍하니 앉아있는 것보단 낫겠지. 그날부터 시포실은 기록 보관소가 되었다. 언니 고향이 어디라고 했지? 강원도 정선? 최정숙이 묻고 노트를 펼쳤다. 정선. 아우라지 강가. 정신이 돌아온 박옥자가 가물가물한 목소리로 대답하면 최정숙은 꼼꼼하게 받아 적었다. 좋아. 정선 아우라지. 거기서 뭐하고 놀았어? 감자도 캐고, 옥수수도 삶아 먹고, 옆에서 한글 공부를 하던 김말순도 거들었다. 야, 옥자야. 너 그때 부르던 노래 있잖아. 정선 아리랑인가 뭔가. 그거 한번 불러봐라. 아리랑. 박옥자가 흥얼거리면 김말순은 서툰 글씨로 가사를 받아 적으려 애썼다. 아리랑 고개로. 시포실의 풍경은 기묘하지만 아름다웠다. 살인자, 절도범, 치매 노인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그들은 끈끈한 전우애로 뭉치기 시작했다. 지아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그리고 밤마다 박옥자의 아들에게 보낼 편지 초안을 다듬었다. 철수 씨에게 어머님이 오늘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청양고추를 넣어야 개운하다네요. 어머니는 당신을 잊은 게 아닙니다. 기억 서랍의 정리가 좀 늦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마 주임이 또다시 딴지를 걸고 나선 것이다. 이번엔 엄마의 노트가 타겟이었다. 점검 시간 마 주임이 최정숙의 손에 들린 두툼한 노트를 발견했다. 이건 또 뭐야? 시포실은 뭐 단체로 작가 지망생이라도 돼? 맨날 뭘 그렇게 끄적거려? 마 주임이 노트를 빼서 휘리릭 넘겨보았다. 고향. 된장찌개. 아들. 뭐야, 낙서장이잖아. 이런 지저분한 걸 왜 끼고 살아? 냄새나게. 주임님 돌려주세요. 옥자 언니 기억 모아둔 거예요. 최정숙이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마 주임은 코웃음을 쳤다. 기억은 무슨. 치매 걸린 노인네 헛소리 적어서 뭐하게. 갖다 버려. 방 안 지저분해지니까. 마 주임이 노트를 쓰레기통 쪽으로 던지려 했다. 그 순간 이불 속에 있던 박옥자가 튀어나갔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안 돼. 내 거야. 내 아들이야. 박옥자는 마 주임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다. 이거 내 아들이야. 버리지 마. 제발 버리지 마. 아, 이거 안 나? 미쳤어? 마 주임이 발길질을 하려던 찰나 강지안이 앞을 가로막았다. 이번에는 팔을 잡는 정도가 아니었다. 지안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시포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발 내리십시오. 지안이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천둥보다 무거웠다. 뭐야? 비켜. 그 노트 박옥자 수용자의 개인 소지품이자 심리치료 보조 자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훼손하면 기물 파손 및 인권 침해로 보고하겠습니다. 지아는 이번엔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미 소장에게 구두 보고를 마치고 승인까지 받아둔 상태였다. 소장님 승인? 언제? 오늘 아침 9시입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지안이 당당하게 나오자 마 주임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소장이라는 단어에 약한 전형적인 강약약강의 인간이었다. 쳇별. 유난을 떤다 진짜. 알았어 알았다고. 그깟 공책 쪼가리 너네나 실컷 봐라. 마 주임이 노트를 바닥에 던지고 횡하니 나가버렸다. 박옥자는 바닥에 떨어진 노트를 보물처럼 주워 품에 안았다. 그리고 먼지를 닦아내며 웅얼거렸다. 아이고 철수야. 아프지 않았니? 엄마가 미안해. 종이 뭉치를 아들로 착각하고 쓰다듬는 노모의 모습. 그 처절한 사랑 앞에 김말순도 최정숙도 그리고 강지안도 눈시울을 붉혔다. 지안은 다짐했다. 이 노트가 완성되는 날 반드시 박옥자와 아들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그 만남은 슬픈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기억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 앞에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포실의 리더이자 정신적 지주인 최정숙. 그녀의 딸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그녀의 절망은 깊어만 가고 있었다. 지아는 최정숙의 텅 빈 눈동자를 보며 생각했다. 이제 마지막 미션이다. 가장 어렵고 가장 위험한 작전. 작전명 웨딩드레스를 입은 곰 인형. 지아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음 작전의 설계를 시작했다. 교도소의 우편물 배달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잔인하고도 달콤한 시간이다. 누군가에게는 세상과 이어지는 탯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끊어버리고 싶은 족쇄가 되기도 한다. 그날 오후 시포실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담당 근무자가 철창 사이로 던져준 하얀 봉투 하나. 그것이 폭탄의 뇌관이었다. 수신이는 최정숙. 시포실의 반장이자 늘 흔들림 없이 동생들을 다독이던 든든한 맏언니. 그녀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봉투 겉면에 적힌 발신인 이름은 김영미. 정숙이 입에 담는 것조차 죄스러워하던 10년 전 헤어진 외동딸의 이름이었다. 언니 왜 그래? 영미. 영미면 딸내미 아녀. 편지가 왔는데 왜 뜯지를 못해? 한글 공부에 재미를 붙인 김말순이 옆에서 호들갑을 떨었지만 정숙은 대답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밀랍 인형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정숙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편지지가 아니었다. 빳빳하고 고급스러운 종이, 그리고 은은한 꽃향기가 나는 카드였다. 청첩장 신랑 이민호, 신부 김영미. 아. 정숙의 입에서 탄식 같은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청첩장을 가슴에 품지도 바닥에 던지지도 못한 채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딸이 결혼한다. 내가 감옥에 들어올 때 고등학생이었던 그 어린 것이 어느새 커서 시집을 간다. 엄마 없이 살인자의 딸이라는 손가락질을 견디며 혼자서 그 긴 세월을 버텨냈을 딸. 정숙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청첩장 위로 번졌다. 아이고 좋은 소식 아니여? 딸이 시집 가는데 왜 울어 왜? 박옥자가 영문도 모른 채 희죽거리며 다가오자 정숙은 왈칵 오열을 토해냈다. 못 가. 나는 못 가. 우리 영미 불쌍해서 어떡해. 그날 이후 최정숙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곡기를 끊었다. 벽만 보고 돌아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시포실의 기둥이 쓰러지자 방 전체가 흔들렸다. 김말순이 밥을 떠먹여주려 해도 뿌리쳤고 박옥자가 재롱을 피워도 반응이 없었다. 반장님 식사하셔야 합니다. 강지안이 식판을 들고 들어왔지만 정숙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치워요. 목구멍으로 밥알이 넘어가는 것도 죄스런 년이에요, 나는. 따님이 결혼합니다. 축하해 주셔야죠. 축하? 살인자 애미가 무슨 염치로 축하를 해요? 내가 가면 식장에 똥물 끼얹는 건데. 사돈댁에서 알면 파혼당할지도 몰라요. 나는 죽은 듯이 있어야 해요.
아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도와주는 거지. 정숙의 자학은 끝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딸의 인생의 오점이라 믿고 있었다. 10년 전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우발적으로 밀쳐 사망케 했던 그날의 악몽이 다시 그녀를 옥죄고 있었다. 지아는 말없이 정숙을 내려다보았다. 707 시절 극한 훈련을 받다 탈진해 쓰러진 동료를 보던 때가 떠올랐다. 그때 교관은 따뜻한 위로 대신 차가운 물 한 바가지와 함께 정신이 번쩍 드는 호통을 쳤었다. 지아는 식판을 바닥에 큰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다. 쾅! 깜짝 놀란 김말순과 박옥자가 움찔했다. 돌아 누워있던 정숙도 흠칫하며 몸을 돌렸다. 최정숙 수용자님. 지안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지금 딸을 위한다고 굶고 계십니까? 그게 진짜 딸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 마음 편하자고 도망치시는 겁니까? 뭐라고요? 따님이 청첩장을 왜 보냈겠습니까? 오지 말라고 보냈겠습니까? 엄마 없는 결혼식 치르기 싫어서 그래도 엄마니까 와달라고 멍든 가슴 부여잡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라는 분은 여기서 굶어 죽을 궁리나 하고 계십니까? 지안의 말은 정숙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정숙이 입술을 파르르 떨며 소리쳤다. 선생님이 뭘 알아요? 내가 가면 내 딸은 살인자 딸 소리 들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그래서 평생 숨어 사실 겁니까? 따님이 아이를 낳아도 손주가 학교에 가도 평생 죄인처럼 숨어서 지켜만 보실 겁니까? 지아는 정숙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그리고 나직하지만 힘주어 말했다. 가서 보여주십시오. 비록 죄는 지었지만 딸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떳떳한 엄마라는 걸. 밥 드십시오. 드시고 힘을 내야 뭐라도 해줄 것 아닙니까? 해줄 게 없어요. 나는 돈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데. 정숙이 흐느꼈다. 방법은 찾으면 됩니다. 707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지안의 눈빛이 흔들리는 정숙의 동공을 붙잡았다. 대장이 무너지면 부대원 다 죽습니다. 김말수님, 박옥자님 보십시오. 반장님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정숙은 고개를 들었다. 김말순이 퉁퉁 부은 눈으로 밥숟가락을 들고 서 있었고 박옥자가 겁먹은 표정으로 정숙의 옷자락을 잡고 있었다. 언니, 밥 먹어. 나 배고파. 박옥자의 칭얼거림에 정숙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지안이 내민 밥그릇을 받아들었다. 꾸역꾸역 눈물 젖은 밥을 밀어 넣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딸에게 뭐라도 해주기 위해서였다. 정숙이 기력을 되찾자 지아는 곧바로 작전 회의를 소집했다. 주제는 딸에게 보낼 결혼 선물 만들기. 돈 주고 사는 건 안 됩니다. 규정 위반이고 따님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정성이 들어간 세상에 하나뿐인 물건이어야 합니다. 지안의 말에 김말순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니, 여기서 뭘 만들어? 흙 파서 도자기라도 빚어? 우린 재료도 없잖아. 재료는 제가 구합니다. 여러분은 손기술만 빌려주시면 됩니다. 지아는 교도소 내 봉제 공장 담당자를 찾아갔다. 평소 원칙주의자로 소문난 지안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융통성을 발휘했다. 그녀는 바카스 한 박스를 건네며 공장장에게 부탁했다. 작업하고 남은 자투리 1000 그리고 폐기 처분할 솜 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교화용 실습 재료로 쓰려고 합니다. 아, 강 교도관님이 부탁하니 거절할 수도 없고. 대신 좋은 데 써야 해요? 그렇게 구해온 하얀색 레이스 1000 조각들, 찢어진 베개에서 나온 손뭉치, 그리고 반짝이는 단추 몇 개. 이것이 전 재산이었다. 지아는 인터넷에서 도안을 출력해왔다. 테디베어 만들기. 하지만 그냥 곰 인형이 아니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곰 인형이었다.
자, 각자 임무를 드립니다. 김말순 수용자님은 가위질 담당, 박옥자 수용자님은 솜 넣기 담당, 그리고 반장님은 지아는 정숙에게 바늘과 실을 건넸다. 전체 조립과 드레스 제작을 맡으십시오. 따님이 입을 드레스라고 생각하고 한 땀 한 땀 지으십시오. 그날부터 시포실은 간의 수공업 공장으로 변신했다. 낮에는 교도 작업에 시달리고 돌아와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밤만 되면 할머니들의 눈이 초롱초롱해졌다. 야, 옥자야. 솜을 너무 빵빵하게 넣으면 곰이 돼지 같잖아. 좀 살살 넣어. 김말순이 솜을 쑤셔 넣는 박옥자를 구박했다. 박옥자는 희죽 웃으며 대꾸했다. 통통해야 복들어. 우리 며느리처럼 예쁘게 만들어야지. 비록 치매로 인해 딸을 며느리라 불렀지만 그 정성만큼은 진심이었다. 김말순은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서툰 가위질로 천을 오렸다. 손이 떨려 삐뚤어질 때마다 지안이 옆에서 잡아주었다. 가장 중요한 작업은 정숙의 몫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늘귀를 꿰었다. 10년 만에 잡아보는 바늘이었다. 옛날 딸의 터진 양말을 꿰매주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영미야,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정숙은 바늘 한 땀에 미안함을, 다음 한 땀에 사랑을, 그 다음 한 땀에 축복을 담았다. 손가락이 찔려 피가 맺혀도 아픈 줄 몰랐다. 하얀 레이스 천에 붉은 핏방울이 묻지 않도록 그녀는 손가락에 반창고를 칭칭 감고 밤을 새웠다. 지아는 보초를 섰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혹시라도 순찰자가 오면 미리 신호를 주었다. 적 출현, 작업 중지, 취침 모드. 지안의 수신호가 떨어지면 할머니들은 번개같이 이불 속으로 재료를 숨기고 코를 고는 신용을 했다. 707 교관과 훈련병들 같은 호흡이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곰 인형의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누더기 천으로 만들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운 자태였다. 시포실 식구들의 눈물과 땀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정숙은 완성된 곰 인형의 머리에 작은 면사포를 씌웠다. 자투리 방충망을 잘라 만든 면사포였다. 아이고, 곱다. 참 고와. 김말순이 감탄했다. 박옥자는 인형을 쓰다듬으며 아가, 아가 하고 불렀다. 정숙은 인형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인형에서 나는 냄새는 퀴퀴한 감박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리움의 향기였다. 선생님, 이거 정말 우리 영미한테 전해줄 수 있을까요? 정숙이 간절한 눈빛으로 지안을 바라보았다. 반드시 전합니다. 제 명예를 걸고 약속합니다. 지안은 인형을 받아들었다. 묵직했다. 솜 무게가 아니었다. 시포실 여인들의 한 맺힌 사랑의 무게였다. 하지만 이들의 비밀 공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꼬리가 잡히고 말았다. 시포실을 눈의 가시로 여기던 마 주임, 그가 냄새를 맡은 것이다. 결혼식을 이틀 앞둔 날이었다. 보안과장 마 주임은 요즘 기분이 좋지 않았다. 신입인 강지안이 들어온 뒤로 시포실 수용자들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번 김말순의 공책 사건 때 지안에게 팔이 꺾였던 수모는 잊을 수가 없었다. 건방진년. 두고 보자.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마 주임은 벼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봉제 공장 담당자에게서 강 교도관이 자투리 천을 잔뜩 가져갔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천조가? 그걸로 뭘 하려고? 옳지, 이거 냄새가 난다. 점호 시간 마 주임이 시포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점검. 관물대 개방해. 평소보다 살벌한 분위기에 수용자들이 긴장했다. 마 주임은 사냥개처럼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불을 들추고 베개를 찢을 듯이 주물렀다. 그리고 마침내 최정숙의 관물대 깊숙한 곳,
두꺼운 겨울 내복 사이에 숨겨져 있던 하얀 물체를 찾아냈다. 이게 뭐야? 마 주임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곰 인형을 꺼내 들었다. 이거 아주 작품을 만들어 놨네. 교도소에서 인형놀이 해? 이거 부정 물품 제작 아니야? 주임님, 그거 주십시오. 제 딸한테 줄 겁니다. 정숙이 사색이 되어 달려들었다. 마 주임은 인형을 높이 쳐들며 비릿하게 웃었다. 딸, 그 살인자 딸, 결혼한다며? 살인자 애미가 감방에서 만든 이따위 걸 선물이라고 주겠다고. 저주 인형도 아니고 받으면 참 좋아라 하겠다. 마 주임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가 되어 정숙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지안이 나섰다. 그녀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지나쳐? 야, 강지안. 내가 시켰냐? 이거 외부 반출하려고 했지? 규정 위반이야. 미허가 물품 제작 및 반출 시도. 이거 징계감인 거 몰라? 마 주임은 인형의 팔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뚝. 약하게 바느질된 어깨 부분이 뜯어지며 솜이 비집고 나왔다. 안 돼. 정숙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밤새 피를 흘리며 꿰맨 딸의 선물이 저 더러운 손에 의해 망가지고 있었다. 지안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보안과장님, 왜 할 말 있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소장은 수용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가 만든 창작품을 외부에 내보내게 할 수 있다. 지안은 법 조항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읊었다. 뭐라는 거야 지금. 이미 소장님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특별 교화 프로그램으로 보고드렸고 결과물에 대한 반출 허가까지 구두로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훼손하고 계신 그 인형 소장님이 결제하신 공무상 결과물입니다. 거짓말 마. 소장님이 이런 쓰레기를 허가했다고. 쓰레기라뇨. 수용자의 교화 의지가 담긴 결과물을 쓰레기 취급하시는 겁니까? 지금 당장 소장실로 가서 확인해 볼까요? 그리고 지아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녀의 기세에 마 주임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수용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한 행위, 그리고 직권을 남용하여 적법한 교화 활동을 방해한 행위. 전부 감사실에 정식으로 제보하겠습니다. 제707 동기 중에 법무부 감사관실에 있는 친구가 있어서 말입니다. 지안의 입에서 감사실, 법무부 같은 단어가 나오자 마 주임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전형적인 비리 교도관이었다. 털어서 먼지 안 날 리가 없었다. 에이, 이 독한 년이 진짜. 마 주임은 부들부들 떨면서도 인형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지는 못했다. 그는 억지로 인형을 정숙의 침상 위에 던지듯 놓았다. 두고 보자.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잘 나가나 보자. 내가 반드시 내 옷 벗기고 만다. 마 주임은 욕설을 중얼거리며 쫓기듯 시포실을 나갔다. 철문이 닫히자마자 정숙은 인형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 다행히 뜯어진 부분은 살짝 꿰매면 될 정도였다. 반장님 괜찮으십니까? 지안이 묻자 정숙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 옆에 있던 김말순도 박옥자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아는 뜯어진 인형의 어깨를 보며 다짐했다. 이제 장애물은 없다. 남은 건 이 인형을 결혼식장까지 무사히 배달하는 것뿐. 작전명 웨딩드레스를 입은 곰 인형. 이제 작전의 마지막 단계 배송만이 남았다. 하지만 그것은 교도소 담장을 넘어야 하는 가장 위험하고도 가슴 벅찬 임무가 될 것이다. 결혼식을 하루 앞둔 밤. 시포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내일이면 지안이 특사 자격으로 공식적으로는 휴가지만 사회로 나가는 날이었다. 물건을 전달하기 전 마지막으로 마음을 담는 의식이 치러지고 있었다. 먼저 펜을 잡은 건 김말순이었다. 지안이 선물해준 깍두기 공책 한 장을 푹 찢었다. 그리고 침을 퇴 묻혀 연필심을 적셨다. 선생님, 나 떨려서 못 쓰겠어. 손이 달달거려. 김말순님, 글씨 못 써도 됩니다. 마음만 담으십시오. 아드님 이름부터 쓰세요. 지안의 동료의 김말순이 숨을 멈추고 한 획 한 획 그어나갔다. 사랑하는 아들 시가. 비록 랑자의 리을리을이 꼬불꼬불 나면 면발 같았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엄마가 미안해. 글 몰라서 그동안 답장 못했어. 여기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이제 쓴다. 밥 잘 먹고 아프지 마라. 엄마는 잘 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네 글자를 쓰는데 10분이 걸렸다. 김말순은 글자 위로 뚝뚝 눈물을 흘렸다. 평생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말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다. 다음은 박옥자였다. 지안과 동료들이 한 달 동안 기록한 엄마의 노트가 완성되었다. 맨 뒷장에는 지안이 박옥자를 대신해 쓴 편지가 있었다. 철수 씨, 어머니는 당신을 잊은 게 아닙니다. 잠시 기억의 서랍이 닫혔을 뿐입니다. 이 노트는 어머니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부디 어머니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박옥자는 그 노트가 뭔지도 모르면서 본능적으로 소중한 것임을 아는지 볼에 비비며 희죽 웃었다. 마지막으로 최정숙 반장. 그녀는 편지 봉투에 두툼한 무언가를 넣었다.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뭉치였다. 이게 뭡니까? 지안이 묻자 정숙이 씁쓸하게 웃었다. 10년 동안 교도소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작업 장려금이에요. 한 달에 몇만 원씩 10년 모으니까 300만 원 좀 넘네요. 영미 혼수해줄 돈도 안 되지만 그래도 엄마가 번 돈이라고 전해주세요. 그 돈은 정숙의 피와 땀이었다. 매점 간식 한 번 안 사 먹고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모은 돈. 딸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었다. 그리고 이 편지도요. 정숙이 건넨 편지 겉봉에는 내 목숨보다 귀한 딸 영미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반장님 인형이랑 돈 그리고 편지. 제가 목숨 걸고 전달하겠습니다. 지아는 새 여인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들을 자신의 가방에 챙겨 넣었다. 어깨가 무거웠다. 30kg 군장보다 더 무거운 진심의 무게였다. 그날 밤 시포실 사람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달이 유난히 밝았다. 내일이면 저 달빛을 타고 그들의 마음이 담장 밖으로 날아갈 것이다.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하객들이 북적거렸다. 신랑 측은 하객이 많아 시끌벅적했지만 신부 측 접수대는 썰렁했다. 혼주석에는 신부의 이모만 덩그러니 앉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 로비에 묘한 긴장감이 돌았다. 또각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나타났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 뒤로 깔끔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날카롭지만 기품 있는 눈빛. 강지안이었다. 그녀는 마치 VIP 경호원처럼 주변을 빠르게 스캔했다. 타겟 확인. 신부 대기실은 2층. 지아는 쇼핑백을 들고 신속하게 이동했다. 707 시절 요인 경호 작전을 수행하던 때처럼 움직임에 군더더기가 없었다. 신부 대기실 앞은 웅성거렸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신부 김영미의 모습이 보였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었지만 표정은 어두웠다. 친구들이 웃어라고 해도 입꼬리만 겨우 올라갈 뿐 눈은 슬퍼 보였다. 엄마가 없으니까. 지아는 가슴이 아려왔다.
그녀는 사람들이 좀 빠지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사진사가 신랑님 잠깐 나오시죠라며 신랑을 데리고 나갔고 친구들도 화장실에 간다며 우르르 빠져나갔다. 지금이다. 지아는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다. 누구세요? 거울을 보던 영미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처음 보는 낯선 여자. 하지만 어딘가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인상. 지아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축하드립니다. 신부님, 저는 어머님의 지인입니다. 엄마요? 영미의 눈이 커졌다. 엄마라는 단어에 목이 메는 듯 했다. 어머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시지는 못했지만 저를 통해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지아는 쇼핑백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곰 인형을 꺼냈다. 조금은 투박하지만 세상 그 어떤 명품 인형보다 따뜻해 보이는 곰 인형.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빛바랜 편지와 꼬깃꼬깃한 돈 봉투. 영미는 인형을 보자마자 입을 틀어막았다. 인형이 입고 있는 드레스의 레이스. 그것은 영미가 어릴 때 입던 헌옷에서 떼어낸 것과 비슷했다. 이거 엄마가 만든 거예요? 네. 밤마다 주무시지도 않고 한 땀 한 땀 만드셨습니다. 신부님 행복하게 사시라고. 지아는 정숙의 편지를 영미의 손에 쥐어주었다. 어머님은 죄인이지만 딸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어머니십니다. 영미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화장이 지워질까봐 울지 않으려 했지만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을 수 없었다. 엄마.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지아는 신속하게 빠져야 했다. 그녀는 영미의 어깨를 한번 토닥여주고는 속삭였다. 행복하십시오. 그게 어머니께 효도하는 겁니다. 지아는 바람처럼 대기실을 빠져나왔다. 뒤에서 영미가 잠깐만요. 이름이라도 하고 불렀지만 지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임무는 완수했다.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어야 했기에. 식장을 나온 지아는 곧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박옥자 할머니의 아들 집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러닝셔츠 차림의 중년 남자가 나왔다. 박옥자의 아들 철수였다. 삶에 찌든 얼굴이었다. 누구쇼? 박옥자님 기억을 배달하러 왔습니다. 지아는 엄마의 노트를 건넸다. 철수는 퉁명스럽게 노트를 받아들었다가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철수야, 된장찌개에는 호박을 많이 넣어야 달다. 우리 아들 공사판에서 다치지는 않았나. 치매 걸린 노모가 정신이 들 때마다 불렀던 자신의 이름. 철수는 대문 앞에 주저앉아 노트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마지막으로 김말순 할머니의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며 지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에 비행기 구름이 지나가고 있었다. 작전 완료. 복귀합니다. 지안의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지안이 휴가에서 복귀하고 일주일 뒤 교도소에는 봄바람과 함께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다. 그 폭풍의 중심에는 악질 보안과장 마득구마 주임가 있었다. 마득구 씨,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교도소장의 고함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소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법무부 감찰관들이 들이닥쳤다. 마득구 교의, 수용자 영치금 횡령 및 물품 착복, 그리고 상습적인 인권 침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 이건 모함입니다. 소장님. 마 주임은 사색이 되어 발버둥 쳤지만 감찰관들은 단호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지아는 휴가 기간 동안 단순히 편지만 배달한 것이 아니었다. 707 동기인 법무부 감찰관을 만나 그동안 수집해 온 마 주임의 비리 증거 영치금 장부 조작,
수용자 물품 절도 CCTV 영상 등을 USB에 담아 넘긴 것이다. A. 강지한. 내년이 찌른 거지. 내가 감히.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던 마 주임이 복도에 서 있는 지안을 보고 악을 썼다. 지안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미소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수용자 물건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그리고 지안은 마 주임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다. 707 건드리면 아주 피곤해진다고. 마 주임은 거품을 물고 쓰러질 듯하며 끌려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용자들은 소리 없는 환호를 질렀다. 알터니가 빠진 듯 통쾌한 순간이었다. 이것이 바로 강지한식 참교육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시포실에 진짜 봄이 찾아왔다. 편지 왔다. 편지. 새로운 착한 근무자가 편지 뭉치를 들고 왔다. 최정숙, 김말순, 박옥자. 세 사람 모두에게 온 편지였다. 최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편지를 뜯었다. 안에는 결혼식 사진이 들어있었다. 신부 대기실 의자에 앉은 딸 영미가 엄마가 만든 곰 인형을 무릎에 놓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엄마, 인형 고마워. 식장에 엄마는 없었지만 엄마 마음은 옆에 있었어. 나 행복하게 잘 살게. 사랑해. 정숙은 사진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해방의 눈물이었다. 박옥자 할머니에게는 아들 철수가 면회를 왔다.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철수는 어머니의 손을 맞대며 엉엉 울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이제 자주 올게. 엄마 기억 잃어버려도 내가 다 기억할게. 박옥자는 아들을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내 새끼 밥 먹었니? 하며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김말순 할머니. 아들에게서 온 답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머니. 어머니가 쓴 글씨 보고 저 기절할 뻔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천재였네요. 저도 더 열심히 일할게요. 어머니 존경합니다. 아이고 이놈이. 천재는 무슨. 김말수는 입이 귀에 걸려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녀는 다시 공책을 펴고 연필을 잡았다.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즐거워서 글을 썼다. 그날 오후 시포실 창문으로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지아는 철창에 기대어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최정숙 반장이 다가왔다. 선생님. 네, 반장님. 고마워요. 선생님은 우리한테 담장 너머에서 날아온 나비였어요. 강철처럼 튼튼한 날개를 가진 나비. 지아는 피식 웃었다. 나비라뇨. 전 그냥 교도관입니다. 아니요. 선생님은 희망이에요. 시포실 할머니들이 모두 지안을 바라보며 웃었다. 칙칙한 회색빛 감옥이 순간 꽃밭처럼 화사해졌다. 지안은 제복 모자를 고쳐 썼다. 그녀의 가슴에 달린 교도관 흉장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자, 감상 그만하시고 오늘 시포실 대청소 실시합니다. 동작 봐라. 아이고 대장님 또 시작이네. 할머니들의 즐거운 비명소리가 삼사동 복도를 채웠다. 강지안의 교도소 생활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녀가 있는 한 이 삭막한 담장 안에도 언젠가 꽃은 피어날 것이다.